통과할 것인가? 이 자연 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데카르트 이후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멀어진 거리에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 오늘 강의는 뉴턴과 블레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 동상은요, 에두아르도 파울리치라는 그 영국의 작가가 1995년에 영국 그 국립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이전하던 새 도서관의 앞에 그 기념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블레이크의 뉴턴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품이었는데요.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 그렸던 뉴턴이라는 그런 그림의 기초에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뉴턴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인데 과학자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작품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항의 서한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작품을 그 영국의 대형 도서관 앞에다 설치를 했나? 왜 이렇게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저 작품은 인문학자이자 예술가였던 블레이크가 뉴턴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잘 보여주던 그런 작품이다. 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전혀 못 된다. 이제 우리의 수치다. 뭐 이런 식의 그 항의 서한들을 보냅니다. 자, 도대체 영국이 자랑하는 과학자 뉴턴에게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걸까요? 그럼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적분의 발견자로서 유명하지만요, 수학이 아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뉴턴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의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광학이고요, 두 번째는 역학, 혹은 천체 역학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과학혁명의 완성자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알렉산더 포프라는 영국의 시인은 뉴턴이 사망한 뒤에 뉴턴의 묘비명이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네. 신이 뉴턴이여 있으라 하니 모든 것이 광명이었네.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었는데 신이 뉴턴을 보내서 뉴턴이 이 세상에 빛을 던졌다 라는 시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에 대한 찬사가 이거 이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뉴턴을 칭송했던, 뉴턴을 높이 평가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뉴턴은 광학이라는 책을 1704년에 출판을 하고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1687년에 출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책은 일반적으로 프린키피아,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프린시플,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 그럴 때 그 원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를 따서 보통 프린키피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뉴턴이 이 두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길래 저렇게 신이 보내서 세상에 광명을 던진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봤지만 뉴턴은 프리즘이라는 굉장히 작은 삼각형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무 색깔도 없다고 생각하는 태양빛 같은 백색 광이 사실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런 단색 광들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단색 광들이 합쳐지면 색이 없어지면서 백색 광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는 이 프리즘 실험이 뉴턴이 백색 광을 굴절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것을 보이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했냐면요. 그거는 원래 빛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프리즘 안에서 그런 색깔이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다 라는 식의 반론을 했습니다. 즉 원래 빛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프리즘으로부터 생긴 어떤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다 라는 게 당시의 반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 반론을 다시 재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결정적 실험이라고 불렀던 실험을 합니다. 이건 두 개의 프리즘을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라지 ABC로 표시된 프리즘에서 빛을 한 번을 굴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구멍을 통해서 통과시킨 다음에 DC 스크린 상에서 빛을 받아서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을 하나를 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빛을 다시 스몰 ABC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을 시킵니다. 자, 이 실험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만약에 프리즘이 색깔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은 첫 번째 프리즘에 의해서만 색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프리즘에 의해서도 색깔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프리즘에 파란 빛을 통과시키면은 거기서는 파란 빛만 나오고 빨간 빛을 통과시키면은 빨간 빛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굴절률이 작은 빛을 통과시키면은 굴절률이 작게 나오고 굴절률이 큰 빛을 통과시키면은 굴절률이 크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뉴턴에 따르면은 프리즘이 색깔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백색광 속에 색깔이 들어있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어떻게 보면 빛과 색깔에 대한 근대적인 물리 이론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뉴턴은 이런 자신의 이론에 근거해서 새로운 망원경까지 제작을 합니다. 반사 망원경인데요. 이 반사 망원경은 렌즈를 쓰지 않고 거울을 사용했던 망원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이 유명하게 된 천체 역학 혹은 역학에서의 뉴턴의 기여는 무엇이었는가?
당시에 케플러의 1, 2, 3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케플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오랫동안의 관측 활동을 통해서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제창을 합니다. 케플러의 제1법칙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법칙인데요. 그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 행성들이 원의 형태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세 법칙을 케플러가 제1, 2법칙은 1609년에 나온 신천문학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고요. 제3법칙은 1616년에 나온 우주의 조화라는 책에서 제창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법칙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케플러 자신도 왜 타원으로 도는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놓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국 만족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문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화성이나 금성, 수성과 같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돌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대체 왜 타원으로 도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찾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은 현상적으로는 참 옳은 법칙인데 왜 저런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대답을 찾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프린시피아에서 뉴턴은 왜 이런 법칙이 성립되는가에 대한 수학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그 해법을 보고 당시 유럽의 과학계는 깜짝 놀랍니다. 몇십 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구나. 어떤 물체에 타원의 초점이 S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이 거기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이 거기 있고 P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뉴턴은 S와 P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 물체는 타원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프린키피아 1, 2, 3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증명입니다. 뉴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증명을 지금부터 하면 30분이 딱 걸립니다. 재밌는 것은 S와 P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냐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는 그런 힘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뉴턴은 다시 힘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보편 중력 혹은 예전에 만유인력이라고 배웠던 그 만유인력의 힘입니다.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작용을 하면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타원으로 돈다
것을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중에서 두 번째 법칙이 가장 논란거리였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F가 뭐냐는 것입니다. 힘이 뭐냐?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는 저런 건 없습니다. 뉴턴은 상당히 신비스럽게 보이는 어떤 힘을 다시 과학에, 자연 철학에 도입을 했습니다. 만유인력이 존재한다. 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뉴턴은 지상계와 천상계에서의 운동을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뉴턴은 지상계에서의 역학, 즉 사과가 떨어지거나 포탄이 날아가거나 하는 지상계에서의 역학과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거나 아니면 화성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 같은 천상계에서의 천체 물리학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간주가 됐고요. 또 실험과학과 수학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뉴턴은 과학혁명기에 과학의 종합을 이룬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사람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비코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뉴턴이 뉴턴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 법칙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아니다. 뉴턴의 업적을 본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사람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구나. 즉 뉴턴 과학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런 과학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과학이 그 전에는 또 철학의 하나의 분과였다가 뉴턴 이후가 되면은 다른 학문의 어떤 모델이 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식의 전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뉴턴이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턴은 18세기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게 됩니다. 계몽사적의 유명한 시인이자 문인이었던 볼테르는 영국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뉴턴의 과학을 접하고 또 뉴턴의 장례식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뉴턴의 장례식이 마치 영국 국왕의 장례식처럼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던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는 정말 과학과 경험과 이런 과학자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나라구나. 그거에 비해서 나의 조국인 프랑스는 아직도 이런 뉴턴의 경험주의적 과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단과 미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내가 할 일 중에 하나는 빨리 뉴턴의 과학을 프랑스에 소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마담 샤틀레라는 자신의 애인과 함께 뉴턴 과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볼테르는 1737년에 뉴턴 철학의 요소들이라는 일종의 과학책을 시인이 출판을 합니다. 이 책이 프랑스 사회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뉴턴 과학에 대한 책을 출판을 합니다. 저기 보시는 이미지는 뉴턴 철학의 요소들의 권두화로 그려진 이미지입니다. 맨 밑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구들이 있습니다. 책과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볼테르가 저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빛을 받고 있는데요. 그 빛은 하늘에서 쏟아진 빛을 샤틀레 부인이 거울로 반사해서 볼테르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빛의 근원에는 뉴턴이 앉아 있습니다. 뉴턴은 하늘에 앉아서 우주의 모양을 닮은 천구일을 컴파스로 재고 있습니다. 수학을 사용해서 우주의 비밀을 밝혔고 빛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뉴턴의 두 가지 업적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뉴턴의 신격화가 일어납니다. 뉴턴의 작업을 칭송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의 신에 근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재평가됩니다. 뉴턴이 이미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뉴턴에 대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스토클리라는 뉴턴의 제자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그 고대 여신이 뉴턴의 그 상을 들고 있습니다. 뉴턴이 거의 신과 동격인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뒤로 보시는 이미지는 혜성입니다. 꼬리가 달린 혜성이고, 혜성이 타원의 궤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혜성을 예측할 수 있다. 한번 나타난 혜성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그 궤도를 계산하면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뉴턴의 역학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였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뉴턴의 세계관은 사실은 데카르트의 기계적 세계관과는 좀 다릅니다. 뉴턴은 세상의 힘이라는 중력, 자기력, 전기력, 모세관 현상에 작용하는 힘, 화학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는 힘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턴은 신이 이 우주를 완벽한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이 개입을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세계관은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기계적 세계관과는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뉴턴의 세계관이 데카르트의 세계관과 비슷하게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죽은 뒤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라플라스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는 나폴레온에게 태양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폴레옹이 여기 신의 역할은 뭐요? 라고 물어보니까 라플라스는 전하, 우리는 아마 신이라는 가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뉴턴의 세계관은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차갑고 마치 이 우주는 복잡한 시계와 같은, 대신 중력이라는 요소는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존재로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쪽으로는 뉴턴의 업적을 수용하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뉴턴의 이런 차가운 기계적인 세계관을 비판하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바티스타 비코라는 이탈리아 학자가 있었습니다. 나폴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 잠바티스타 비코는 원래는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수사학 쪽에 교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잠바티스타 비콘은 그 당시에 표준적인 교육으로 돼 있었던 데카르트식의 수학 교육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면은 항상 맞거나 틀리거나 truth or wrong, 참이냐 거짓이냐 라는 결과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상황은 맞거나 틀리거나의 상황이 아니라 개연성의 상황이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맞는 혹은 적당히 틀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 데카르트식의 수학 교육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라는 게 비커의 생각이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은 너무 세상을 극단적으로만 보게 된다. 우리가 진짜 사는 세상은 수학의 세상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되냐? 비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통 감각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어로 보면은 common sense입니다. common sense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상식이냐? 그게 왜 상식이냐면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상식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원래 어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감각 요소라는 것입니다. common sense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통 감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우연과 그 우연 속에서의 선택들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수학적인 재주가 아니라 더 실천적인 지혜다.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사람들이 다 데카르트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에 그렇게 부흥을 했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라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그 위대한 전통이 대학 교육에서 없어져 버리고 수학 교육이 그거를 대체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비컨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발전을 해서 1725년에 비코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새로운 과학이라는 저서가 출판이 됩니다. 이 새로운 과학이라는 저서에서 비코는 자신의 생각을 철학적으로 정당화를 시킵니다. 비코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있고 신이 만든 것이 있다. 사람은, 이 유한한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만든 것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가 비코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신이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했다. 뉴턴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 법칙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아니다. 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간이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자연에 대해서 사람이 보편적 진리를 알 수는 없다. 안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참말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대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참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수학. 기하학적인 증명. 참이다. 왜 참이냐? 기하학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연 법칙,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은 100% 확실한 진리를, 100%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은 거죠. 데카르트나 뉴턴이나, 데카르트, 뉴턴의 추종자들은 자연에 대해서 신이 심어놓은 그런 법칙을 인간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자들의 임무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연 철학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했음에 반해서 비코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진리들, 자연과학에서 발견한 법칙들은 어찌 보면 근사한 것들이다. 진리에 가까운 것들, 근접한 것들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걸 보자.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 히스토리, 인간이 만든 문명, 사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비코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에 보편 법칙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보편 법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공통 감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먼 센스를 인간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목을 하면은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만든 자연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자연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막 그런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인간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인문학자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기하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즉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수학적 지식, 수학적 방법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독특한 인문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사실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당위들을 끌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학문은 따로 자연과학과는 별개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게 역사학이고 이게 인문학이다 하는 것이죠. 즉 과학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는 분리돼야 되고 이 도덕의 세계의 영역이 인문학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코에 의해서 인문학과 과학의 선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그어지고 과학과는 무관한 인문학의 영역의 울타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블레이크는 뉴턴이 이 유리진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 이성만으로 세상을 재려 그러는.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뉴턴만이 아니다. 블레이크의 인문학 정신도 사실은 뉴턴만큼이나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과학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뭐 이런 유형의 그림들이요, 요정들과 춤을 추는
오베른과 티타니아라는 뭐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긴 시도 많이 썼고요. 그 블레이크의 그림을 특히 좋아했던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그 뭐 몇몇 화가들을 특히 좋아했는데요. 자기가 특히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좀 뭔가 비즈니스에서 막혀 있고 그럴 때 블레이크의 그림과 시를 읽으면서 그 영감을 받고 그런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블레이크는 자신의 시에서 뉴턴의 어떤 비전을 외눈박이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한눈으로 세상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듯이 뉴턴의 그런 비전이, 뉴턴의 과학이 이러한 그 외눈박이 시선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신이 우리로부터 뉴턴의 이런 외눈박이 어떤 비전으로부터 우리를 깨어있게 하소서 라는 그런 식구를 짓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듯이 블레이크에게 있어서 뉴턴은 정말 참된 상상력을 갖는 그런 시인이나 예술가와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잘 담아낸 블레이크의 그림이 뉴턴이라는 그림입니다. 1795년에 그려졌고요. 자, 뉴턴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꾸부정한 상태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아주 어려운 자세예요. 여러분 상당히 불편한 형태로 뉴턴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한쪽 손가락으로는 그걸 가르치면서 다른 손에는 컴파스가 쥐어져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볼테르의 책의 표지 그림을 봤을 때 뉴턴의 손에 컴파스가 쥐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뉴턴의 손에는 컴파스가 쥐어져 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그림을 보면은 삼각형과 반원입니다. 삼각형과 반원. 예, 저게 의미하는 바는 뉴턴이 혹은 뉴턴의 추종자들은 뉴턴이 기하학을 사용해서 세상의 비밀을 밝힌 것처럼 떠들고 선전하는데, 사실 뉴턴이 한 거는 저런 일이다라는 거죠. 삼각형과 반원. 예, 그걸 보고 세상의 비밀을 밝힌 것처럼 선전을 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게 블레이크의 메시지입니다. 예, 여기서 뉴턴은 블레이크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인 태고의 나날들이라는 그림에서 나오는 신적 존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태고의 날들의 그림에서도 등장하는 신이 세상을 컴파스로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혹은 당시 종교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알려진 그런 전지전능한 신과는 상당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신은 블레이크가 유리진이라고 명명했던 신인데요. 어떤 신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전지전능한 신에서 상상력이 빠져나간, 즉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성만으로 세상을 재려고 그러는, 컴파스만으로 세상을 재단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신입니다. 블레이크는 뉴턴이 이 유리진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파스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서 마치 우주의 전체적인 비밀을 알아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우주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감각 경험들,
제1차 성질들 이런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린 그런 위험천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영국의 대형 도서관 앞에 이 조각품이 세워졌을 때 영국 과학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과학자들은 신문에 네이처와 같은 과학 잡지에 항의 서한을 보내서 이 작품이 블레이크가 사실은 뉴턴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그려진 그림을 모델로 했던 작품이고 따라서 영국의 자랑거리인 뉴턴을 근거 없이 비난했던 그런 작품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영국이 자랑하는 또 다른 자랑거리인 그 대형 도서관 앞에 놓여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입장,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서한들이 또 들어오고 출판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작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작은 논쟁의 결론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조각품은 남았고요. 그 결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은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뉴턴만이 아니다. 뉴턴 같은 과학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학의 위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그런 비판을 가할 수 있었던 블레이크의 인문학 정신도 사실은 뉴턴만큼이나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학과 인문학을 다 담고 있는 이 도서관의 상징물로서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라는 작은 결론이 얻어지면서 한 과학자가 그거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과학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과학을 싫어하는 것보다 사실 무관심이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걸어주고 비판을 하더라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심지어 과학에 대해서 약간 화를 내고 과학을 싫어하고 그러더라도 과학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예 그냥 우리는 몰라. 우린 과학 몰라. 관심도 없어. 니들끼리 해. 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중요해지고 과학이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지금 이 시대에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 당시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과학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자신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혁명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찾아 헤매던 산소구나, 새로운 공기구나. 과학이 자연에 존재하는 진리를 가다가 죽는 것 같은 푸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어떤 관점을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바꿔버립니다.